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파트 3.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생기는 열등감. 왕따 경험과 열등감.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유년기 경험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왕따 경험이다. 왕따란 신조어다. 집단 괴롭힘이라고도 한다. 요즘은 은따라는 은어도 나왔다. 은근히 따돌린다는 뜻이다. 일본에서는 이즈메라 하고 미국에서는 버링이라 한다. 아닌데? 부잉? 한 아이를 그부들이 집단으로 구박하고 놀리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재미로 하지만 당하는 아이는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괴로워 자살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후유증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다. 반항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나 같은 놈은 비열한 놈이다. 창피해서 죽고 싶다. 맞아 죽더라도 맞부터 싸울걸. 한 남자 대학생이 있었다. 비군이라고 하자. 비군은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2번이나 피해망상 때문에 입원했다. 환청도 들었다. 애들이 내 욕을 해요. 내 귀에는 들려요. 비군은 초등학생 때까지 명랑했고 반장을 할 정도로 리더십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생 때 발생했다. 소위 부자 동네로 이사했고 명문 중학교로 전학했다. 애들 분위기가 싹 달랐다. 고급스럽고 똑똑했다.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자기가 골목대장이었는데 여기는 자기보다 센 애들이 많았다. 부모에게 전에 살던 동네로 다시 이사 가자고 졸랐으나 꾸중만 들었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성적이 도무지 오르지 않고 중간에서 헤맸다. 부모님도 실망하는 눈치였다. 집에서 말수가 없어졌고 학교도 가기 싫었다. 한 아이가 비군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중2 때였다. 그 애는 그렇게 덩치가 큰 편도 아니었다. 그런데 비군은 왠지 그 애와 맞서 싸울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비군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애가 예고도 없이 손바닥으로 비군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화가 나서 벌떡 일어섰다. 그 애는 빈정대며 비군을 놀렸다.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지면서 애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 순간 비군은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온몸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 애와 맞붙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이없이 그냥 주저앉고 말았다. 비군이 정신치료 시간에 항상 후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때 같이 싸웠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랬더라면 혹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맞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을 것이라고 했다. 마음이 이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맞는 말이었다. 어쨌든 그때 비군은 맞받아 싸우지 못했고 그 애는 의기양양해져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비군의 머리를 몇 번 더 때렸다. 애들은 큰 소리로 웃었고 비군은 처절한 패배감, 수치심, 표현하기도 어려운 심정이 되었다. 그날부터 그 애는 수시로 비군을 괴롭혔다. 갑자기 머리를 때리거나 수업 시간에 등을 펜으로 쿡쿡 찌르기도 하고 도시락을 빼앗아 가기도 했다. 더욱 괴로웠던 것은 그런 행동을 애들 앞에서 과시하고 자랑했다. 그럴 때마다 애들은 재미있어하고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비군을 함부로 대했다. 비군은 자기가 병신이 된 기분이었다. 창피해서 부모에게 말도 할 수 없었다. 학교에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다. 그 애를 생각만 해도 두려워서 몸이 떨렸다. 혼자 있을 때는 엄청난 분노가 밀려오기도 했다. 상상 속에서는 그 애를 칼로 찔러 죽이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학교에서 그 애를 만나면 온몸이 얼어버렸다. 그 애가 놀릴 때는 반항도 못하고 시선을 피해버렸다. 이런 자신이 너무나 비겁해 보였다. 이런 자기를 보고 웃고 있는 애들 보기가 창피했다. 나를 얼마나 못난 놈 비굴한 놈으로 볼까. 비구는 소심하고 말없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친구도 없었고 방에 틀어박혀서 밤새 전투 게임만 했다. 잔인한 게임일수록 끌렸다. 분노를 게임으로 발산하고 있었다. 게임 속에서 복수하고 있었다. 그렇게 길고 긴 중학생 시절이 끝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 애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을 맛보았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또 그 애와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이 되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비구는 등교를 거부하고 게임만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놀리는 환청이 들렸다. 누군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 피해망상이 생긴 것이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자아가 약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정신질환원에 입원하고 퇴원했으나 재입원하고 그렇게 자존심은 무너지고 일어설 기운도 없어졌다. 그러나 정신치료를 받고 비구는 많이 좋아졌다. 자기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다. 분노를 적절한 순간에 표현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중학생 시절 당시 막 전학했고 기가 꺾인 상태였기 때문에 맞받아치고 싸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전학가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였다. 반 애들, 특히 그 애는 거인으로 보이고 자기는 난쟁이로 보였던 것이다. 난쟁이 자존감이 형성된 상태였다. 이런 자존감으로는 어린아이와도 싸울 수가 없다. 분노를 표현할 수도 없다. 처절한 패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맞고 놀림을 당하고도 저항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진다. 비구는 그 애에게 맞았을 때 난쟁이 자존감을 확인했던 것이다. 역시 나는 무기력한 난쟁이야. 그리고 놀림을 받을 때마다 자존감은 반복적으로 무너졌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 고등학생 때였고 그때 정신질환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구는 대학에 가서 훨씬 밝아졌다. 동아리 활동도 재미있었다. 사진반에 들어가서 전시회도 하고 좋은 평가도 받았다. 합창단도 만들어 환자 위문 공연도 했다. 박수갈채도 받았다. 자기 용돈을 모아 중고 피아노를 사서 연습실에 기증하기도 했다. 합창 단원들과 지도 교수도 좋아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괜찮은 놈이구나.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군이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 전날 밤에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낯익은 애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실내가 어두운 편이었지만 틀림없는 그 애였다. 비군은 그 애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갔다. 처음에 그 애는 비군을 알아보지 못했다. 마주 앉아서 비군은 학창시절에 그 애가 자기에게 했던 괴롭힘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기가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런데 그때 너는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니? 하고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애는 자기 행동으로 비군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행동들은 기억도 못하고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모른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더 억울한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비군이 현실을 너무 아프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황을 훨씬 아프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당시의 비군은 난쟁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애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후에 비군의 기분은 훨씬 가벼워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 애를 처음 만나는 것이었다. 이제는 성장한 청년으로서 만났다. 회복된 자존감을 가지고 만났다. 나는 비군이 호프집에서 그 애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고마웠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더라면 고등학교 시절의 시나리오가 다시 반복됐을 것이다.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맥은 풀려서 생쥐처럼 달아날 구멍을 찾았을 것이다. 자존감이 회복된 상태였기 때문에 감히 그 애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비군은 이걸로 그 애와 관련된 악몽이 끝난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비군 특유의 웃음을 씩 웃었다.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된 자의 웃음이었다. 일상에서 행복할 수 있으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우리 사회가 서구화되고 개인주의화되면서 왕따 현상이 많아졌다. 정신분석가인 레논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들 스타가 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실은 스타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보고가 있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스타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물론 이와 관계없이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스타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튀고 싶다. 많은 젊은이들의 소원이다. 그리고 이렇게 스타가 돼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꼭 스타가 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가능한 일도 아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따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배하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나를 적대시할 수도 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노예처럼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때까지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싫어하면 안 된다. 심지어 이웃집 강아지까지도 자기를 좋아해야 한다. 이제 그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싫어하게 놔두자. 상황이 바뀌거나 그의 생각이 달라지면 사과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그의 감정은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부족하지만 사랑하며 살자. 스타에게는 박수를 보내주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을 살자.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살고 나는 또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스타가 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그것도 인생살이 중 일상의 일부일 뿐이다. 나는 일상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어느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자기 일상을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곁에 잠들어 있는 아내를 확인하고 세수하며 라디오 뉴스를 듣는다. 오전에 보는 환자들의 이야기에 감동도 하고 점심은 아래층 식당에서 아내와 함께 먹는다. 그리고 낮잠 한숨 자고 오후에 환자 보고 퇴근길에는 차 속에서 마리아 칼라스의 감미로운 음성을 듣고 로저 와그너, 코렐의 켄터키 예측도 좋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이다. 아무리 유명한 스타도 결국은 일상을 살고 일상으로 돌아올 뿐이다. 인기의 거품에 속지 말 일이다. 인생에 특별한 별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거품이다. 거품이 거치면 실망만 남는다. 일상에서 행복할 수 있으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안정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으면 행복한 일상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가족이 있고 매일 몸을 녹일 수 있는 집이 있으면 행복한 일상이다. 여기다가 신앙까지 있다면 더욱 입체적인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타가 아니어도 높은 자존감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 책의 독자들은 일상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행복감을 누렸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성폭행이나 왕따 같은 지독한 경험은 정신적 트라우마이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심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다. 트라우마는 아픈 현실이지만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정말 억울하고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아픈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 왜 하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분하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인정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행복한 현실이야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자존감을 공격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다. 부끄러운 외모나 부모같이 타고난 조건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부정하고 위장할수록 자존감은 더욱 위협받는다. 가슴 아픈 과거의 경험에 대한 열등감도 그렇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생각 같아서는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그 시절로 날아가 보복할 것은 보복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우리를 괴롭혔던 부모, 삼촌, 오빠, 선생님, 구부들은 지금은 나이 들어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어릴 때 그들은 이미 사라졌고 늙고 변한 그들이 눈앞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성인이 되었다. 보복의 칼에 들이대는 것은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분노를 터뜨려봐도 마음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개운해지지 않는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자위행위도 열등감의 원인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성폭행과 왕따의 경험은 이미 흘러간 과거의 일이고 시효가 끝난 일이지만 마치 해만 지면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드라큘라처럼 무의식을 점령하고 있는 기억들이 있다. 이런 기억들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 자위행위도 열등감의 원인이 된다. 청소년기에는 60%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위행위를 한다. 어떤 연구 보고에 의하면 90%라고 한다. 사실 자위행위는 청소년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 현상이다. 별로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를 지나치게 죄의식할 때 발생한다. 오 씨의 경우가 그랬다. 손 씻느라 업무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오 씨. 오 씨는 말단 공무원이었다. 자꾸 손을 씻는 증세 때문에 정신과를 찾아왔다. 손에 더러운 세균이 묻은 것 같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어야 했다. 너무 자주 손을 씻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아예 흰 장갑을 끼고 민원을 받았다.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듯 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정신의학에서는 강박 행동이라 한다. 무의식의 죄책감과 불안이 숨어 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다. 가장 흔한 강박 행동이 손 씻기이다. 이런 행동은 죄책감을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온다. 죄는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무서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은 처벌 공포증에 시달린다. 자아는 이런 공포증을 잠재워야 한다. 마음의 평안을 찾아주는 것이 자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오 씨의 자아는 죄책감 문제를 상징적으로 처리했다. 죄를 세균으로 바꿔놓았다. 죄도 더럽고 세균도 더럽다. 죄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세균도 병을 일으킨다.
이런 공통점을 이용하여 재와 세균을 동일시했고 바꿔치기를 할 수 있었다. 더구나 마음의 죄는 물로 씻을 수 없지만 손에 묻은 세균은 물로 씻어낼 수 있다. 손을 씻는 행동은 죄를 씻는 행동의 상징적인 대체 행동이었다. 그러나 손을 씻을 때 일시적으로 죄가 씻겨 내려갔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죄책감과 처벌, 불안은 또 밀려온다. 그래서 그는 반복해서 손을 씻을 수밖에 없었다. 오 씨의 죄책감은 자의행위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오 씨는 형수를 좋아했다. 형수는 그가 5살 때 시집왔다. 어머니처럼 그를 키워준 고마운 형수였다. 그는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도시로 왔고 자취를 했다. 형수는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해가지고 왔다.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해주고 하룻밤을 자고 갔다. 그런데 사춘기가 된 그는 형수와 같이 자는 밤이 괴로웠다. 형수는 오를 자식처럼 알고 꺼리낌 없었지만 그는 참기 힘든 욕구를 느꼈다. 예끼, 나쁜 놈 하며 자책도 했지만 어두운 방에서 형수의 숨소리는 크게 들렸다. 참을 수 없을 때 그는 화장실에 가서 자위행위를 했다. 그러고 나면 나는 나쁜 놈이다, 벌 받을 것이다 하며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다. 사춘기에 오는 형수가 오는 날이 한편으로는 기다려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괴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화를 내시며 학생들에게 고함을 쳤다. 그때 그는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도 화끈거렸다. 마치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지난밤에 자유행위를 한 것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았다. 그리고 손에서 정액 냄새가 나는 것도 같았다. 애들 눈치도 보였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손을 씻고 또 씻었다. 그런데도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다. 오 씨가 손을 씻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 후로 반 애들을 바라보기도 어려웠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대인 기피증도 생겼다. 자존감이 무너졌던 것이다. 애들은 다 안다. 선생님도 알아버렸어. 나는 더러운 놈, 의지력도 약한 놈, 부끄러운 놈. 자의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손을 씻고 또 씻으며 그렇게 15년 넘게 살아왔다. 나이 30이 되었고 결혼도 했다. 이제는 자위행위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의 자존감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낮은 자존감이 습관처럼 계속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유능해서 본청으로 승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나 같은 사람은 여기가 제격입니다. 여기가 편해요. 하고 승진 기회를 동료에게 양보했다. 그는 천사라고 소문났지만 아내는 이런 남편이 안타까웠다. 다행히 오 씨는 정신치료를 받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자위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발견했다. 죄책감이 손 씻기의 원인이라는 것도 이해했다. 오 씨는 회복되었다. 얼마 후 승진하여 본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흰 장갑도 벗어버렸다. 마음씨 좋은 아내의 격려도 큰 도움이 되었다. 청소년기의 흔한 자위행위는 자존감을 공격한다. 욕구를 참아보려고도 결심하지만 결심은 번번이 무너지고 자위행위에 대한 후회와 무력감이 몰려온다.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다니 내가 뭐가 되려고 이러나 이런 내가 부끄럽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기 회의에 빠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낮은 자존감이 성인이 되기까지 검증받지 못한 채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런 심리적 과정은 무의식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검증의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특히 자기 억제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 말하자면 모범적으로 살아온 이들은 이런 부끄러운 문제에 직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유행위에 대한 열등감은 성인이 되기까지 정신세계를 계속 지배한다. 남들 앞에 서려면 이유 없이 두렵고 떨린다.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숨고 싶어진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런 심리에 자꾸 빠질 때는 자의행위 죄책감도 생각해봐야 한다. 자존감을 진단해봐야 한다.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자의행위의 늪에서 빠져나온 청년. 내가 군의관 시절에 만난 사병 생각이 난다. 그때 나는 전방 후송병원의 정신과 과장이었다. 후송된 환자 중에 자유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사병이 있었다. 하루에 20여 차례나 한다고 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을 갖고 있었다. 성기를 강하게 압박하는 식이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문제로 부대 적응도 못했고 벌써 2번째 후송이었다. 부대에서는 또라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았다. 의욕도 없고 기력도 없어서 죽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하루 종일 간에 놓은 배춧잎처럼 기운 없이 병실 한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안쓰러웠다. 하루는 네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대학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부를 잘했는데 자위행위 때문에 입시에도 실패하고 재수하다가 군대에 끌려왔다고 했다. 나는 그의 집에 연락해서 책을 가져오게 했다. 병실 한편에 책상을 놓아주고 입시 준비를 하게 했다. 그러나 군대 정신과 병동 분위기는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제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어차피 군에서 필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대로 군에 붙잡아 두었다가는 사람 하나 폐인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그는 제대 심사를 통과했다. 귀가하는 날 그와 마지막 면담을 했다. 나는 그에게 당부했다. 자위행위와 싸우지 마라. 욕구가 올라오면 해라. 다만 공부도 같이 하는 것이다. 자유행위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인생, 네 꿈도 이뤄야지. 그는 밝게 웃으며 충성하며 격려하고 떠났다. 그 후 나는 광주 통합병원으로 정근을 갖고 그를 잊고 있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아침 유병소에서 연락이 왔다. 누가 나를 방문했다는 것이었다. 양복을 입고 머리를 기른 그를 나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자기소개를 할 때에야 이 녀석 자유행위 하고 알아봤다. 제대 후에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점점 성적이 올라갔다. 희망이 생겼다. 첫 해에는 대입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 인류대학에 합격했다. 어제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제일 먼저 과장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로 밤 열차를 타고 왔어요. 새벽에 도착해서 유병소 앞에서 기다렸어요. 부끄러운 듯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그의 말 속에서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의 자신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옛날에 그 자유행위가 아니었다. 나는 그가 자랑스러웠다. 내가 병원에서 만난 그는 자유행위의 열등감에 빠져 마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여운 동물처럼 무기력하게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러나 장하게도 그는 대학 입시라는 꿈을 잡고 늪에서 빠져나왔다. 그에게 꿈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은 역할을 했다. 자유행위는 자기 실망과 열등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한 번 낮아진 자존감은 자신도 모르게 의식을 지배한다. 이제는 어른이 되었고 자유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무의식의 속임수다. 이런 심리적 현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파트 3. 후천적 조건에 의한 열등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능력 열등감. 유년기에 패배한 경험은 없는지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을 노력으로 채우며 산다면 그것이 건강한 인생이다. 가난 열등감. 먼저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난에 집중하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몰두하는 것이 열등감 극복의 좋은 방법이다. 학벌 열등감. 고졸이라서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은 고졸이 창피해가 아니고 실은 나는 창피한 인간이야가 문제의 핵심이다. 학벌 열등감으로 고통이 심하다면 학교를 가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법은 학별 한 가지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자신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실직과 자존감. 실직으로 우울하고 앞길이 막막해도 자존감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실직으로 인한 아픈 경험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나면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자존감은 더욱 높아진다. 성폭행이나 왕따 같은 트라우마로 인한 열등감. 아픈 현실이지만 이렇게 결심해보자. 왜 하필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분하다.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 문제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라고. 자유행위로 인한 열등감. 자유행위의 욕구가 생길 때 억누르지만 말고 인생의 꿈을 위해 건전한 일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